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 퇴직을 당하거나 실직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을 당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관아에 녹을 먹는 직업의 경우에 조기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번 이야기는 그 시대에 실직당한 선비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생원이라는 선비가 한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조정의 승정원이라는 곳에서 말단 벼슬직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 공무원들은 60세가 넘어도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계속 공직에 있을 수 있었지요. 이생원은 같은 공직에서 함께 일하는 최참봉과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이 최참봉, 오늘 점심은 국밥으로 하지. 장안에 유명한 국밥집이 새로 생겼는데 아주 맛이 그만이라고 하더구만. 내가 사겠네. 아이 친구 무슨 소리야? 엊그제 자네가 점심을 샀자는가? 오늘은 내가 사야지. 아니야, 내가 살게. 에이 친구 내가 산다니까. 헤이 그 사람 참, 자네 고집은 꺾지 못하겠구만. 고집이 아니라 우정이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깊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지 않으면 무사히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원과 최참봉도 어쩔 수 없이 한쪽 당파로 줄을 서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헌데 이생원과 최참봉의 반대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파로 그만 어느 날부터 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지요. 그 결과 최참봉이 먼저 압력을 받아 조기 퇴직을 당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생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직자가 된 최참봉이 집에 와서 실직한 것을 말하자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퇴직을 당했다고요? 아이고, 옆집 양반은 총 사품으로 진급해서 집도 30평에서 60평짜리로 이사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진급도 못하고 말단으로 살더니 결국엔 퇴직을 당해요. 아유, 내가 미쳐. 당신 같은 능력 없는 남자랑 살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당신하고 살다가는 내가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당장 나가요. 그 들려온 소식으로는 최참봉이 부인에게 온갖 구박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와 움막에서 살다가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생원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생원도 공직을 사퇴하라는 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생원은 최참봉의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퇴직당했다는 것을 부인이 알면 자신도 홀대를 당하다가 최참봉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그래서 이생원은 부인에게 퇴직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찬데 추위 조심하세요. 알겠어. 그럼 출근하리다. 예, 다녀오세요. 이생호는 출근한다고 하고 집에서 가까운 인왕산으로 가서 종일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골짜기에 물을 먹고 배를 채운 뒤
저녁 때는 집으로 가서 마치 퇴근한 것처럼 한 뒤에 저녁밥을 먹었지요. 그러면서 다른 돈벌이를 찾아봤지만은 평생 공직에 있어서 기술도 없고 농사도 지어보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생호는 갈수록 몸이 축나더니 어느 날 자리에 누워서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진맥을 짚어보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지울 수 없어서 이생호는 여전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인왕산에 있는 병풍바위로 갔습니다. 병풍바위는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은 효험을 보게 해준다는 소문이 난 바위였지요. 그래서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풍바위로 가서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바깥 양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그분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인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한 다음에 산을 내려오는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서였는지 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는데 주변에 동굴이 있는 게 아닙니까? 부인은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어이? 누가 내 집에서 자고 있는 게? 그 말에 눈을 떠보니 어떤 도깨비가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 그래, 도깨비다.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넌 왜 남의 동굴에서 자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병풍바위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에이, 이런 예의 없는 안악을 만나. 아이, 미안하다면 나야. 이걸 그냥 확 한 입에 먹어버릴까? 아유, 살려주십시오. 그래, 살고 싶다 이거지. 내가 종일 굶었어. 그러니 먹을 거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요? 포자기에 떡이 좀 있는데 드실래요? 떡, 그거 좋지. 내놔봐. 예. 그래서 부인은 보자기로 싸운 가래떡과 조청을 도깨비에게 줬습니다. 도깨비는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에테테테, 아줌마, 이게 무슨 맛이야? 예? 이 카레떡을 조청에 찍어 먹으면 달고 맛있는데 왜요? 떡을 조청에 찍어서 한두 번 먹어보나? 새로운 맛 없어? 그런 건 없어요. 혹시 다른 재료 있어요? 만들어 보게요. 응, 사또집에서 훔쳐온 고추장밖에 없어. 그거라도 줘보세요. 잠깐 있어봐. 도깨비는 그러면서 동굴 안쪽으로 가서 고추장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부인은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하다가 화덕에 모닥불을 지핀 다음 구석에 있던 솥뚜껑을 뒤집어서 낙숫물을 받아와 화덕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추장과 가래떡 그리고 조청을 버무려서 끓인 다음 도깨비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떡을 먹어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닙니까? 이야, 맛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맛인데, 맛 끝내주게 맛있네, 이거. 부인도 이상해서 맛을 봤습니다. 그러자 매콤달콤하니 조선에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도깨비는 실컷 떡을 먹고 배를 채운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었다. 아줌마, 이제 가도 돼. 예? 정말 살려주는 거예요? 응,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살려주는 건 이 떡 때문이 아니야. 남편이 실직당했는데도 내치지 않고 정성으로 기도하는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부인에게 대나무 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려울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대나무 통을 열어봐. 알지? 너무 먹었더니 아주 졸리네. 난 잘 테니 가봐. 대나무 통을 받은 부인은 도깨비가 잠들자 살며시 동굴을 나와 집으로 왔지요. 겨우 집에 도착한 부인은 10년 감수했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웬일인지 몸이 좋아졌다고 하더니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문득 남편이 왜 아팠는지 궁금해서 몰래 뒤따라가 봤죠. 그런데 남편이 인왕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한적한 곳의 바위에 우두커니 걸터 앉는 것이 아닙니까? 부인은 남편의 뒤에 있는 수풀에 숨어서 몰래 봤지요. 남편은 한참 앉아 있다가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프자 평소대로 골짜기에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수풀에 숨어서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을 봤지요. 그것은 조기 퇴직하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본 부인은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되어서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생호는 부인의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다 보았고 부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여긴 어떻게? 여보, 왜 퇴직당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생호는 최참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최참봉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당신에게 말을 못했어. 여보, 저를 최참봉 부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다니 저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아무리 비참하게 되어도 지옥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부인, 고맙소. 여보, 실직하면 어때요? 저에게는 가래떡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길거리면 어때요? 떡장사라도 하면 우리 둘은 먹고 살아요. 여보 기운내요. 우린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생호는 부인의 그 말에 감격하여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부인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퇴직한 것을 숨긴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보. 여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꼭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그러자 그런대로 밥 먹을 정도는 장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부부는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큰 근심거리가 없으니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나라에서 값싼 떡이 수입이 되더니 다른 떡 장사들이 그 떡을 싸구려로 팔아서 두 부부의 떡이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질이 좋지 않은 명나라 떡을 팔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더 안 되었지요. 심지어 하루에 한 개도 팔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 부부는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부인, 명나라 떡 때문에 우리 떡이 팔리지 않으니 큰일 났소. 아휴, 이 일을 어쩌지.
집에 온 부인이 부엌에서 장사가 안 돼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 어려울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대나무 통을 열어봐. 알지? 부인은 그 생각이 나자 찬장에 놓아뒀던 대나무통을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종이가 한 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떡 더하기 고추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본 부인은 그때 동굴에서 만들었던 요리를 도깨비가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때 그 떡 요리는 진짜 맛있었어. 그걸 해보자. 그래서 부인은 동굴에서 만들었던 대로 고추장에 떡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드는 김에 대파하고 통깨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물엿 등 양념을 넣고 끓여서 완성했지요.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조선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떡의 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줬지요. 남편에게도 맛을 보여줬더니 감탄을 하며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부는 장터에 나가 그 새로운 떡 요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감탄을 하는 것이었고 맛있다고 온 장 안에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떡을 먹으려고 줄을 섰고 이생원 부부는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야, 이 떡 진짜 맛있네. 아주머니, 맛있긴 한데 이 떡 요리 이름이 뭐예요? 예? 저도 아직 이름은 안 지었어요. 그러면 떡을 소뚜껑에 넣고 양념과 함께 볶았으니까 떡볶이 어때요, 떡볶이? 그거 아주 딱 맞는 이름이다. 떡볶이. 예? 떡볶이요? 정말 딱 맞는 이름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 후로 그 요리 이름은 떡볶이로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부터라는 것도 있고 조선 말기에 시작되었다는 것도 있으니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 부부가 길을 가다가 어느 움막 앞을 지나가는데 움막 안에 최참봉 부인이 거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저 거지는 최참봉의 부인이잖소. 예, 맞아요. 부부는 최참봉 부인에게 다가가 인사했고 부인으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사연을 들었습니다. 최참봉이 사라진 후에 부인은 두 아들과 그런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장사를 한다며 재산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거절하자 두 아들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부인을 구박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쫓아낼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부인은 두 아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구박을 당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한 그대로 자식들이 하더구랴. 아무리 그래도 어미에게 그럴 수는 없는데 나쁜 놈들. 이생원 부부는 최참봉 부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부는 최참봉 부인을 도우려고 돈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시 움막을 찾아갔는데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홀대한 사람은 언젠가 자식에게도 홀대를 당한다는 이치가 맞긴 맞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기퇴직이라든가 청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퇴직은 더 많이 생기고 퇴직당한 가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바닥을 치면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때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 가장을 이해하고 감싸주면은 가장도 용기를 내어서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 부자가 된 이생원 부부는 도깨비가 고마워서 인사를 하러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에게 그때 도와줘서 큰 부자가 되어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지요. 그래? 난 그때 그 떡볶이 맛을 보고 히트 칠 걸 알고 있었지. 그 손에 들고 온 거는 뭐야? 고마워서 저희들이 양념을 많이 넣어서 만든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런 건 필요 없고 고마우면 여기에다가 지장을 찍어. 그러면서 도깨비가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지요?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부부가 읽어보니 거기에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도깨비를 또 개화기가 되어서 살기 어려워졌어. 방망이로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왔는데 공기가 오염돼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돼. 그래서 밤중에 사람이 사는 집에 가서 뭘 훔쳐먹으려고 해도 CCTV 때문에 이제 도둑질도 못해.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나도 업종을 바꿔서 창업을 하려고 그래. 조선 팔도에 있는 도깨비들이 먹는 떡볶이 체인점을 내면 대박 칠 거야. 자네들은 재료를 대줘. 그러면 난 도깨비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음식값으로 금떡이나 귀금속을 받아서 자네들에게 절반 나눠줄게. 그러면 되지? 그 종이는 떡볶이 전국 체인점을 나에게 허락해준다는 각서야. 거기에 지장 찍으면 돼. 그래요? 도깨비들이 떡볶이에 빠지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네요. 여보, 좋은 일이죠?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두 부부는 지장을 찍었고 도깨비는 전국 체인점을 열어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도 도깨비가 주는 금덩어리와 귀금속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요. 지금까지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